여러분, 1939년 9월 3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영국 전역에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의 목소리였죠. 이 나라는 지금 독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모든 영국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뒤 영국 해군 본부에 단 3단어로 된 짧은 전보 하나가 도착합니다. 인스턴이 돌아왔다. 역사의 흐름을 단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경제적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 싶으신 여러분이라면 이런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일 겁니다. 그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투자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인스턴 처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전설적인 총리죠. 대담하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승부사.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를 히틀러를 물리친 영웅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벵골 대기근을 조장했다는 비판부터 미개한 부족에게 독가스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던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히틀러에 맞서 싸운 영웅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이면이죠. 이토록 복잡한 인물, 처칠의 돈에 대한 생각과 그의 경제정책은 영국,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폭탄이 쏟아지는 도시 속에서 그는 근본이제와 전쟁 자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 믿기 힘든 순간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그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처칠은 전형적인 금수저였습니다. 1874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유력 정치인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 상속녀였습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가 예약된 인생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13살 때 런던 근교의 명문 해로우 스쿨에 겨우 최하 위반으로 턱걸이 입학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정치나 법률 쪽에는 전혀 재능이 없다고 확신했고 군대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낙방했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겨우 합격했죠. 한국의 입시 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 경험과 아버지의 높은 기대가 오히려 그를 더 채찍질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것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군대를 떠난 지 1년 만인 1900년, 처칠은 마침내 정계의 입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하지만 야심만만한 젊은 처칠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1904년 그는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으로 보수당을 박차고 나와 자유당에 입당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1911년 해군성 장관 자리에 오른 그는 낡은 영국 해군을 현대화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군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커리어가 정점에 오르면서 그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온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바로 근본이제였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될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사실 처칠은 숫자에 약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했죠. 금융 감각이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전문가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이 항상 도움이 됐던 건 아니었죠. 그의 첫 번째 거대한 경제적 결정은 1925년 영국을 근본이제로 복권시킨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 중 전쟁 빚과 인플레이션으로 폐지했던 제도였죠. 처칠은 근본이제가 금융 안정을 되찾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재앙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영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출은 급감하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이건 마치 전 국민에게 일부러 두 치수 작은 신발을 신으라고 강요한 것과 같았습니다. 경제 전체에 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광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26년 그들은 영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총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이 시위와 소요로 마비되었죠. 처칠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고 군비까지 삭감했죠. 결국 처칠 자신도 근본이제가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0년대 초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1931년 영국은 마침내 근본이제를 포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경제계에서 처칠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영국의 국경 너머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었죠. 체인벌린 총리는 히틀러를 처부술 인물은 처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의지를 믿었죠. 긴장이 고조되자 처칠은 1939년 다시 해군성 장관으로 복고했고 바로 그때 인스턴이 돌아왔다는 전보가 타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총리가 된 처칠은 이후 5년간 영국을 이끌며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갑니다. 패배의 벼랑 끝에서 승리를 쟁취해냈죠.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처칠의 가장 큰 무기는 그의 잎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연설가였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쳐있던 영국 국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전투의 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처칠은 영국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전쟁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과도 손을 잡았죠.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결의였습니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돈이 바닥나고 있었던 겁니다. 금과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일과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1940년 12월, 처칠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다급한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군수 물품과 보급품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루스벨트의 응답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무기대여법이었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 정책, 즉 다른 나라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이 무기대여법은 고립주의와 동맹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묘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탱크, 비행기, 식량이 절실했던 영국을 도울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고립주의 원칙을 깨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건 마치 친구가 e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하라고 자기 최고 사양 게이밍 PC를 빌려주는 것과 같았죠. 친구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영국은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장비와 현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사들의 사기, 국민들의 회복 탄력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 절정의 순간은 바로 덩케르크 해안에 수십만 명의 영국군과 연합군이 고립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그는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어선, 요트까지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배를 총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군의 폭격이 쏟아지고 바다에는 기뢰가 깔린 혼돈과 위험 속에서 군인과 민간인들은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구출해냈죠.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을 가져다 주었고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공군의 승리와 미국의 참전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국민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노동당이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전쟁 영웅 처칠과 보수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이 패배는 변화와 사회개혁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당이 내건 국민보건서비스 창설, 주요 산업 국유화, 전후 재건 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처칠은 외교 정책에만 너무 집중했죠. 길고 긴 전쟁에 지친 국민들은 당장 살 집과 의료 서비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정부를 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웅 서사보다는 당장의 내 삶이 더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처칠의 정치 경력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1951년 보수당은 다시 정권을 잡았고 처칠은 두 번째로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각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자신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2차 대전 후 그가 이끌었던 위대한 영국이 경제 쇠퇴로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재무장관이었던 레 버틀러에게 경제정책의 키를 맡겼습니다. 처칠은 자신이 숫자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맡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완전 고용보장, 복지 국가 유지, 그리고 안보를 위한 핵방어 프로그램 투자. 하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산더미 같았죠. 제한된 자원으로 배급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처칠은 전쟁 중에도 식량과 보급품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조치했습니다. 1940년에 시작된 배급제는 1954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배급제의 종료는 영국이 마침내 전쟁이 남긴 혹독한 긴축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집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처칠 정부는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괜찮은 주택 30만 호 공급이라는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처칠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노동당이 시작한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하는 대신 그것을 지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국민보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혜택 시스템은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왔습니다. 전시 지도자였던 그가 평화 시기 국민들의 필요에 맞춰 얼마나 실용적으로 진화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처칠은 원래 개인주의와 자유시장 원칙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부터 열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직업 속에서 저임금 산업의 최저임금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실업보험 시스템 같은 선구적인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게 했고, 이는 고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도전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런 끔찍한 전쟁을 초래한 경제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두 강대국 지도자인 루스벨트와 처칠이 대서양의 한 함선 위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함께 대서양 헌장에 서명했고 이 문서는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 초석이 됩니다. 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2차 대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1차 대전 이후에 가혹한 전쟁 배상금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경제적 실패가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처칠 역시 대공황이 초래한 경제적 불안정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데 동의했죠. 브레튼 우즈 회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무역을 더 쉽게 만들고 자원과 돈을 둘러싼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 그 결과 세계 경제 정책과 금융의 역사를 바꾼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각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 자체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비율로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영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국제무역을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협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익숙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칠은 이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국이 미국과 함께 전후 금융 질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처칠은 사회주의의 확산을 강력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강력한 옹호자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훗날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에게 깊은 영감을 준 것도 바로 처칠의 이런 신념이었습니다. 1945년 10월 그는 의회에서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악은 축복의 불평등한 분배이다. 반면 사회주의의 타고난 미덕은 불행의 평등한 분배이다.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이죠. 하지만 그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1943년 벵골 대기근에 대한 그의 대처 방식입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기근으로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처칠의 정책 실패와 인도인들의 고통에 대한 그의 철저한 무시가 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지목합니다. 그는 기근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적 시각도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역사가는 처칠은 자신과 영국을 사회진화론적 계층의 승리자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1919년 그는 쿠르드족과 아프간인을 미개한 부족이라 칭하며 그들에게 독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가스 사용에 대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이 발언은 식민지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영웅의 어두운 면, 그의 유산에 깊이 새겨진 인종차별적 시각과 식민주의적 태도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죠. 처칠은 노년까지 살다가 1965년 1월 어느 아침, 이제 모든 게 지겹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산은 강인함, 리더십, 그리고 결단력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언어를 무기 삼아 전쟁터로 보냈고 흩어진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영미동맹을 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의 안정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칠은 금융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약했죠. 하지만 경제나 금융정책에 있어서 그의 접근 방식은 지극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실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시대를 읽고 기회를 잡을 줄 알았던 두려움 없는 지도자로 봅니다. 반면 많은 이들은 영국 경제에 장기적인 상처를 남긴 근본이제 복고와 같은 그의 실책과 그의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을 단결시키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긴축과 배급이라는 고통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할 때 인스턴 처칠만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배급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 돈, 기회라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일 겁니다.